안녕하세요. 솔쿠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류시환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입니다. 류시환님은 시인으로 유명하신데요. 마음 챙김의 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등 많은 책을 출간, 번역까지 하셨고 에세이집도 출간하였습니다. 류시환님의 글은 화려한 기교보다는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편안한 기법으로 책장을 넘기기가 너무 편한 글들을 쓰셨습니다. 삶과 인간에 대해 시인이자 명상가다운 면모로 감동적이면서 편안한 글로 인도 등 많은 곳을 여행하시면서 얻은 경험을 철학적인 메시지로 풀어놓으셨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를 통해 삶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과연 내가 겪은 아픔이 정말 나를 고통을 주기 위해 일어난 일일까? 내가 겪었던 행복이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이어질까? 답은 결국 그렇지 않다로 결론을 내렸고, 그렇기에 우리 삶은 더욱 스펙터클한 것이겠죠. 삶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인의 언어로 풀어낸 류시환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학 졸업반 때의 일이다. 싼 월세방이 있다는 친구의 말만 믿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어느 종교단체의 공동 거주지에 세를 들었다. 원룸 형태의 낡은 연립주택이었지만 방에 햇빛이 들고 문을 닫으면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었다. 나무들 사이에 오솔길이 강으로 이어져 있어서 문학을 하는 나에게는 신이 준 선물이나 다름없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밤에는 시를 쓰고 낮에는 주변을 산책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장발을 한 낯선 자가 여름인데도 검은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자신들의 신성한 터전을 광인처럼 중얼거리며 어슬렁거리자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른 아침 여러 명이 예고도 없이 내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부정탄다는 듯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와서 나더러 당장 그곳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나는 집주인에게 세를 냈기 때문에 몇 달은 살 권리가 있다고 예의 바르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곳이 무척 마음에 들어 가능하면 오래 살고 싶다고도 간청하며 나 자신이 시인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 흥분한 그들은 시인을 신으로 잘못 알아듣고 급기야는 나에게 마귀야 마귀 썩 물러가라 하고 고함치기 시작했다. 한 여성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하느님이 무섭지도 않느냐고 윽박질렀다. 난해한 자작시 몇 편밖에 가진 것 없는 문학 청년에게 마귀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결국 몇 푼 안 되지만 나에게는 거금인 남은 월세도 돌려받지 못한 채 떠나야만 했다. 내가 정문을 나설 때까지 그들은 팔짱을 끼고 서서 매의 눈으로 감시했다. 애초부터 잘못은 신앙 공동체 안에 겁없이 뛰어든 이방인에게 있었지만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신은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시골길을 걷다가 연극부 후배와 마주쳤다. 그의 집이 그 동네에 있었다. 군인 담요와 책뭉치를 들고 배회하는 나를 보자 그는 약간 경계태세를 취했다.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초지정을 들은 후배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니 내가 지쳐 보였는지 설탕 탄물을 한 그릇 먹이고는 새들 곳을 알아보러 다녔다. 그리하여 강변의 밭 한가운데 서 있는 무허가 창고에 싸게 새 들수가 있었다. 동네와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또다시 배척당할 일도 없고 근처에 설탕물 타주는 후배까지 있으니 든든했다. 전기가 없어 밤에 촛불을 켜고 지내야 하는 것 외에는 큰 불편이 없었다. 밤에는 촛불의 심지를 들여다보거나 글을 쓰고 한낮에는 랭보나 말라르메의 시를 외우며 먼 곳까지 한가롭게 걸어 다녔다. 이내 여름 장마가 닥쳤다. 먹구름이 창고 슬레이트 지붕 위에 드리워지고 천둥이 헛으름장을 놓더니 저녁부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서방에서 들리는 빗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밤중에 밖으로 나간 나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 폭우에 급격히 불어난 강물이 금방이라도 밭과 창고를 삼킬 것처럼 저만치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동토기 전이라 어두운데도 물빛은 무서울 만큼 희게 빛났다.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한 시기였다. 졸업을 얼마 앞두고 있었지만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더 힘들게 느껴져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앞이 내다보이지 않았다. 그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저 앞에서 강물이 너울거리고 있었다. 그때 더 이상 밀려날 곳도 없는 두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낡은 창고 앞에 서서 위협하듯 불어오르는 강물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시인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상황이 시를 쓰고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험해야 하는 일들로 여겨지고 삶의 의지가 다시 솟았다. 그렇다. 빗소리를 들으며 촛불 아래 글을 쓰는 것은 시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일이다. 깊은 밤 홀로 강의 섬뜩한 물빛과 마주하는 것도 폐렴을 개의치 않고 비를 맞는 것도 시인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작가는 비를 맞는 바보라고 나탈리 골드버그는 뼛속에서 내려가서 써라 해서 말했다. 폭우가 쏟아져 사람들이 우산을 펴거나 신문으로 머리를 가리고 서둘러 뛰어갈 때 작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비를 맞는 바보라는 것이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거나 시간에 맞춰 어딘가에 도착하기보다 무늬를 그리며 웅덩이에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응시하는 것. 그것이 작가가 자신의 빛나는 순간을 붙잡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불어나는 강물 앞에 나는 혼자 서 있었고 세상은 넘실거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달아나지 않기로 했다. 장대비의 연거푸 이마를 두들겨 맞으며 작가로서의 내 삶을 거룩한 소명으로 여겨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작은 세계의 신이 된 것 같았다.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의 주인공 산티아고는 성직자가 되라는 부모의 권유를 뿌리치고 양치기를 하다가 꿈에서 본 보물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모로코의 탕헤르라는 도시에 이르러 양판 돈을 전부 도둑맞는다. 낯선 시장에서 무일푼으로 잠을 깬 그는 화가 나고 절망하고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그는 자신이 도둑의 희생자가 아니라 보물을 찾아 여행하는 모험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럼으로써 그 상황을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여행의 의지를 되찾는다. 돈을 도둑맞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삶은 때로 도둑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그때는 자신이 낯선 별에 불시착한 갈 곳 없는 영혼처럼 느껴진다. 산티아고는 어디든 갈 수 있는 바람을 부러워한다.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모험을 떠나지 못하게 자신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소명을 사랑하면 필시 세상도 사랑하게 된다. 그 밤에 비를 맞으면서 나는 온 영혼을 다해 소리내어 시를 외웠다. 그리고 나 자신이 오갈 데 없는 처지라거나 공동체에서 쫓겨난 마귀가 아니라 시인이라고 생각하자 얼굴을 때리는 빗방울이, 빗줄기에 춤추는 옥수수 잎이, 촛농이 떨어지는 창턱까지도 축복처럼 여겨졌다. 그런 시적인 순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삶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이 그것이었다. 이 깨달음은 그날 이후에도 나를 붙들어 주었다. 언제 어디서나 나 자신이 시인임을 기억할 때 모든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때 삶이라는 이 사건이 글을 쓰기 위한 선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인생 본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잃지 않는 길이었다.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았다. 딸은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그녀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유한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다. 마침내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남편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온 사파이어 보석 박힌 금목걸이마저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성은 딸에게 목걸이를 주며 그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어느 보석상에게 가서 팔아오라고 일렀다. 딸이 목걸이를 가져가 보여주자 그 보석상은 세밀히 감정한 후 그것을 팔려는 이유를 물었다. 처녀가 어려운 가정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는 말했다. 지금은 금값이 내려갔으니 팔지 않는 것이 좋아. 나중에 팔면 더 이익이야. 그런 다음 보석상은 처녀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며 당분간 그 돈으로 생활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일부터 보석가게에 출근해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처녀는 보석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맡겨진 임무는 보석 감정을 보조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뜻밖에도 그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빠른 속도로 일을 배워 얼마 안 가서 훌륭한 보석 감정사가 되었다. 그녀의 실력과 정직성이 소문나 금이나 보석 감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녀를 찾아왔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보석상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하루는 보석상이 처녀에게 말했다. 알다시피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
어머니에게 말해서 그 사파이어 금목걸이를 가져오거라. 지금이 그것을 팔 적기이니까. 그녀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목걸이를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석상에게 가져가기 전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그것을 감정했다. 그런데 그 금목걸이는 순금이 아니라 도금한 것이었다. 가운데에 박힌 사파이어 보석도 미세하게 균열이 간 저급한 등급에 불과했다. 이튿날 보석상이 왜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처녀는 말했다.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 배운 대로 감정해보니 전혀 값어치가 없는 목걸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보석상에게 목걸이의 품질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보석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만약 내가 그때 말해주었다면 내 말을 믿었겠느냐? 아마도 너와 네 어머니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내가 값을 덜 쳐주려 한다고 의심했을 것이다. 혹은 헛된 희망을 품고 더 좋은 값에 목걸이를 팔려고 보석상들을 돌아다니거나 절망해서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 것이다. 내가 그때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는가? 아마도 내가 보석 감정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너는 보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혔고 나는 너의 신뢰를 얻었다.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가짜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일은 어떤 조언보다 값지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판단력을 갖게 된 사람은 남을 의심하거나 절망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 길에 이르는 과정을 섣부른 충고나 설익은 지혜로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경험하지 않고 얻은 해답은 펼쳐지지 않은 날개와 같다. 삶의 문제는 삶으로 풀어야 한다. 삶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은 우리 안의 불순물을 태워버린다. 경험자들의 조언에 매달려 살아가려는 나를 직접 불확실성과 껴안게 하려고 미지의 영역에 들어설 때 안내자가 아니라 눈앞의 실체와 만나게 하려고 결국 삶은 답을 알려줄 것이므로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나는 법을 배운다는 말을 나는 좋아한다.